바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투자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투자론에 제일 처음에 지레테 효과가 나오죠. 지레테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효과고요.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는 이자를 줘야 되죠. 우리가 이제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할 때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싼 이자를 이용해서 그거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 이자만큼 주고 남는 거는 나한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내 돈이 번 것에다가 남의 돈이 번 것의 차익만큼이 얹어지게 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해지래죠.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함께 기억해야 돼요. 이자율과 저당 수익률이 같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커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는 정해지래가 나타나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의 이자 빌렸는데 결과적으로 총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되죠. 요렇게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인 게 뭔가 하면은 정해지래 효과가 나타날 때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라는 거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커지는 거고요. 부의 지래가 나타날 때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작아진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죠. 작년에 가장 어렵게 신경 써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냈어요. 어떻게 냈는지 들어보세요. 부의 지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타인 자본 사용을 줄임으로써 정의 지래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여기 이제 소가 넘어가면 틀리는 거죠. 부의 지래 효과가 나타날 때 타인 자본 사용을 줄이면은 손실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걸 정의 지래로 바꿀 수는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것 같으면 다 줄여버리죠. 그럼 다 정의 지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작년에 신경 써서 질문을 했는데 모두 정답이 되는 바람에 빛을 잃었어요. 작년에 모두 정답이 됐어요. 다른데 부채 비율이라고 대부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 거를 부채 비율이라고 잘못해서 문제를 내는 바람에 정답이 없게 돼 버렸어요. 문제에 정답이 없어서 모두 정답이 된 그런 경우예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가 돼서 이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낮긴 해요. 근데 과거에 경기 변동론에서 모두 정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듬해에 5기로 더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5기로 더 출제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렛대 효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를 했죠. 여기서 이제 위험에 대해서 정리하고 수익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이제 위험의 측정은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하고요. 수익은 가중 평균을 하고요. 위험의 종류가 뭐가 있죠? 위험의 종류하면 사금법인류 했지 않습니까? 사업성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그 중에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주의하시라 그랬죠. 금융적 위험 하면은 타인 자본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고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인플레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인플레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금융적 위험은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인플레 위험은 남의 돈을 사용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고 안 하더라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 위험은. 자, 그런 것, 그 중에 특히 기억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종류에서는 수익률도 종류 있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현 수익률은 의사결정하는데 별로 관계가 없고요. 전혀 관계가 없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보고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둘 관계는 기대가 더 크면 채택하고 요구가 더 크면 기각을 하고, 여기 이제 불균형이죠. 이게 기대와 요구가 같으면은 균형이고요. 요 같아지는 과정에서 기대가 변해서 간다 그랬죠. 이때는 기대가 작아져서 같아지고요. 이때는 기대가 커져서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수익 정리가 됐으면 위험 수익 관계. 그러면 위험 수익 관계에서는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 뭐도 커져요? 수익도 커지죠. 근데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는 요 관계는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다 그랬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위험률이 뭔지, 위험 할증률이 뭔지, 인플레이율을 반영하는 게 뭔지. 요 인플레이율 반영하는 거는 피쇼 효과 이렇게 하고, 무위험률은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국공채 수익률이나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죠.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 시장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항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건 요 순서대로 여기 하나의 틀이니까. 이 기본서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수록하지 않습니까? 잡다한 내용도 다 함께 수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커다란 줄기만 뽑아서 이렇게 따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요약 정리할 때는 그 줄기만 따로 떼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런 정도를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기법이 있죠. 위험관리기법까지가 정리가 되면 이제 위험수익 단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렛대 효과, 위험수익,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넘어가는 주제별로. 이 위험관리기법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처음서부터 위험한 걸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죠. 뭐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거나 변동금리에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킨다거나 그런 게 있고요. 또 둘씩 짝을 지을 때 하나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게 있고 하나는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게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은 나오기는 하는데 이 표현보다 뭐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보수적 예측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보수적 예측. 여기서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그 표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다는 것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수적 예측이고요. 요구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은 위험할수록 할증률은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요걸 높여놓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크게 할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괜찮아 보이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기억할 때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할수록 크게 할인하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과 포트폴리오도 있죠. 둘씩 짝을 지었을 때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집중관리 대상 변수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고요.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거 외에도 무슨 평균 분산법 이것도 있어요. 평균 분산법도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요.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로 넘어오는 거죠. 물론 평균 분산 결정법도 함께 얘기하면서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거,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면 되는데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두 개 투자안 중에 하나가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같이 커버리면, 그러면 다른 녀석이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도 작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나은 놈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럴 때는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날 때에는 변이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평균 분산 오류. 이때 이제 변이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방법이 있죠. 변이 계수를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인데,
포트폴리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변이계수는 변하는 정도라고 했죠. 이게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큰 거죠.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위험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죠. 분모에는 수익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하죠. 수익률 단위당 위험. 자, 이게 변이계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요.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고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비체계적 위험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럼 체계적 위험이 뭔지 비체계적 위험이 뭔지 이거 구별해야 되죠. 이거는 투자 안에 모두 다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고, 이건 투자 안마다 달리 미치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과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상관계수가 있단 말이죠.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이럴 때는 효과가 전혀 없죠. 이럴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효과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고요.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거 하고요.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주의를 해야 되죠.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요 두 개의 선이 접하는 접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 정리하고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정리하고, 효율적 전선은 표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제일 큰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이고요.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이에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하는 선이죠. 이렇게. 자, 그럼 두 개. 세 번째, 요런 포트폴리오를 뭐라 하고요? 요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하죠.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얘기하든가,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것은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지배하는 거고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서 모두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뜻을 물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 모양, 이 우상향하는 이유, 이 우상향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더 부담해야 돼요? 위험을 더 부담해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오른쪽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위로 가기는 가되 오른쪽으로 가야 위로 갈 수 있다. 위험을 더 부담해야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게 효율적 전선의 우상향 의미예요.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은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자, 근데 이렇게 더 가파른 사람이 있고 더 완만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공격적, 어떤 사람이 보수적. B가 공격적, A가 보수적이죠. 자, 근데 이 두 사람 성향이 위험 회피형이에요? 한 사람은 회피형이고 한 사람은 위험 선호형이에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라 그랬죠. 지금 이 둘 다 아래로 볼록이지 않습니까? 둘 다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사람을 다시 어떻게 나눈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사람을 다시 보수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거는 출제가 됐는데 이건 출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건너뛰어서 출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냐? 위험 회피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 하고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교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란 얘기예요.
같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나란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은 과거에는 좀 덜 설명드렸던 거예요. 점점 이쪽으로 출제가 터치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포트폴리오고요. 다음에 화폐 시간가치에서는 질문의 순서가 뭐였어요? 일시불이냐 아니냐. yes 하면은 일시불 내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no 하면은 일시불이 아니면은 목돈을 묻느냐 푼돈을 묻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목돈 얘기가 나오면은 문제에서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줘야 돼요. 그 금액을 알려줬을 때 미래 목돈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면은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요. 현재 목돈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면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죠. 자, 근데 이 목돈이 아니라면은 푼돈 계산하는 거죠. 푼돈 계산할 때는 쪼개는 돈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 푼돈을 계산할 거니까. 근데 그게 미래돈을 기준으로 쪼개면은 이거는 감채기금 계수고요. 현재 돈을 기준으로 쪼개면은 이거는 저당상수죠.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죠. 이게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금 대출 받은 거를 나누어 갚을 때 이걸 사용하죠. 저당상수를 사용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역수관계 함께 생각하시고요. 일시불끼리 역수관계,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임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관계. 그 다음에 이제 현금수지 측정했고요. 현금수지 측정에서는 가유순전회, 가유순전후에서 각 단계별로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세과 영업소득세. 영업경비에서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기억해야 되죠. 포함되는 항목이 재산세가 들어간다는 걸 주의해야 되고요. 이걸 왜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 순영업소득 계산 문제를 내면서요. 뭐 순영소득이나 세후수지까지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순영업소득 자료를 주면서 재산세를 함께 줘요. 그것은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이미 재산세를 이용했는 거거든요. 근데 순영업소득을 주면서 재산세를 주는 건 얘는 함정으로 낸 거예요. 이미 사용됐는데 쓸데없이 재산세 자료를 준 거죠.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와 순영업소득세가 같이, 순영업소득이 같이 나오면은 이건 이미 사용한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이 위 아래에 있는 거 말고도 감자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 있죠.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급여, 개인적인 업무비,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서비스액이죠. 부채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하고요. 표현을 할 때 저당 지불액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저는 이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되죠. 지불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원금 이자를 합한 걸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소득세요. 소득세. 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대상 계산하는 거 순대이감 이거 해야 되죠. 요거 세후현금수지를 계산할 때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면 순대이감을 알고 시작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시간이 조금은 걸리죠.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요거 계산까지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출제를 할 때요, 이거까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난이도를 약간 낮춘 계산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영업소득세만 묻는 계산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어요. 영업소득세는 이렇게 뭐예요? 요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영업소득세는 하면은 뭐만 하면 돼요? 순대이감에서 과세대상 소득 계산한 후에 세율만 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요걸 출제했더라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요거 영업소득세만 딱 물었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의 문제하고 우리 부동산학개론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건데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우리보다. 원래 개론이 범위가 더 넓은데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저쪽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니까 조금 더 다른 내용도 질문은 하는데 아무튼 문제 난이도가 비슷해요. 감정평가 시험하고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아예 다른 법이니까 할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이런 걸 출제한다는 거는 감정평가사 시험도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합격한 후에 감정평가사 시험도 한번 자, 아무튼 요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죠. 물론 여기 이제 매순전후도 있긴 하죠. 매순전후 있는데 투자 분석 기법, 이게 이제 지금 오늘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않는 것은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이죠.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는 순순해 했죠. 순순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거 말고도 현가 회수기간이 있고 연평균 순형가가 있죠. 연평균 순형가. 그 다음에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승수법은 뜻이 뭐고요?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죠. 이게 총소득으로 이용하는 승수, 총소득 승수, 순소득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순소득 승수, 세전 수지 승수, 세후 수지 승수 이렇게 있죠. 요거는 뭘 회수하는 거고요? 총투자액 회수하는 거고, 요거는 지분 투자액 회수하는 거죠. 이 짝짓기만 해도요 맞출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란 순영업소득 분의 지분 투자액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이거 분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눴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수익률법은 이 역수죠. 여기는 총자산 회전율이고요. 여기는 종합환원율이고 여기는 지분 배당률이고 여기는 세후 수익률이죠. 맨 처음과 맨 끝은 총총 후후 다 그대로 있죠. 중간에 것만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따로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는 총투자액으로 버는 수익이고요. 요거는 지분 투자액으로 버는 수익, 어림잡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총투자액분의 세전수지, 총투자액분의 세후수지 이렇게. 여기는 투자액이 분모로 가는 거고 여기는 투자액이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승수법, 수익률법 이렇게 놓으면 자연스럽게 투자액의 위치가 바로 정해지죠. 위에다 투자액 쓰면 되고요. 분자. 이거는 분모에다 투자액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은 비대부채.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남의 게 60%다 내 거는 40%. 대부 비율에 대응하는 개념이 지분 비율이에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죠, 혹시? 지금 넉넉히 계신 분이 계세요. 넉넉히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집에 다른 일 생각하거나 막 이런 눈치가 다 보여요. 이제는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둔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눈치가 좀 빨라져서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나 지금 애 생각하고 있거나 지금 남편 생각하고 있거나 다 보여요. 자, 이제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요. 내 거분의 남의 거. 부채 감당률, 요거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게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은 요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는 부채 감당률도 1이고요. 채무불이행률도 1이에요. 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얘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이 있죠.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영업경비 비율. 그게 총소득을 문제에서 주면 이제 가능총소득을 주면은 가능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건너뛰어 버리고요. 유효총소득을 주면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당연히 어떤 걸 더 많이 묻겠어요? 유효총소득을 더 많이 묻죠. 이제 문제에서 가능총소득 하면 이제 가능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이제 쭉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좀 기억나십니까, 근데? 빈말이라도 좀 기억난다고 좀 대답해 주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할 것이다. 맞나요?
자, 이거는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얘네들은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이게 거의 이 정도가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순수 내의 내용을 좀 더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내용이라는 게 뭐죠? 순현가는 뭐냐 했을 때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유입현가합 나누기죠. 유출현가합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이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순현가를 계산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고요. 이제 할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할인을 해야 되는데 할인하다 보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숫자가 작아지다가 나가는 돈하고 똑같게 되도록 하는 그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고요. 그럼 여기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이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또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시험에 다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도 대답 물었고 이렇게도 물었고. 자, 근데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0인데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0이면 딱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는 거고요. 0보다 크면은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할인율로 뭐를 사용해요? 얘네들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는데 똑같다.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만큼이 발생하는 거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는데도 얘가 아직 숫자가 크다.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 만족하고도 남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1보다 커요. 여기가 0일 때는 여기가 1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일 때는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같아요. 근데 여기가 0보다 클 때는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부등식일 때는 여기도 부등식, 여기가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등식일 때는 여기도 등식, 여기도 등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할인율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 자체죠. 자, 이렇게 요런 내용까지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순순에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투자자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화폐시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며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화폐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가 동일한 경우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다. 순현가가 동일한 경우 어떤 두 개가 순현가가 동일하다면 A, B, C가 A와 B가 순현가가 똑같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큰 놈이 좋겠어요? 작은 놈이 좋겠어요? 큰 놈이 좋겠죠. 얘네들은 다 0보다 클수록 좋은 거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수록 좋은 거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개가 똑같다면 나머지 하나가 더 큰 놈이 더 좋은 놈이죠. 자, 그거는 뒤에도 있습니다. 문제가. 뒤에 가시면은 몇 번에 있는가 하면 229페이지에 24번에도 있어요. 229페이지에 24번을 보시면 224번에 지금 A, B, C가 어떻습니까? A, B가 순현가가 똑같죠? A의 순현가가 얼마예요? 200. B의 순현가 똑같죠? C는 300이고요. 요 놈이 순현가예요. 근데 수익성 지수 PI가 A가 몇이에요? 1.2고요. 얘는 자, 이럴 때 이 말이에요. 동일한 순현가라면 누가 더 좋아요? B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성 지수의 이 숫자의 뜻이 뭘까요? 유입현가 나누기 유출현가 이렇게 했는 게 여기 1.4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 게 1.2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나가는 돈이고요. 이게 들어오는 돈이죠.
나가는 돈의 몇 배만큼 들어오느냐 이런 뜻이에요. 1.2의 뜻이 나가는 돈의 몇 배로 들어오느냐 이 뜻이라고요. 당연히 나가는 돈의 배수가 들어오는 게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더 많은 배수로 들어왔는데 금액으로는 똑같네요. 이게 뭔 뜻일까요? 더 많은 배수로 들어왔는데 금액으로는 똑같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다는 뜻일까요? A의 투자 금액이 더 클까요? B의 투자 금액이 더 클까요? A의 금액이 더 커요. 투자 금액이. 왜냐하면 금액은 큰데 효율성이 낮죠. 얘보다는. 배수가 얘는 1.2배로 돌아오잖아요. 1.2배로 돌아오는데도 200만큼이고요. 얘는 1.4배라는 얘기는 효율성이 더 높다는 얘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적은 돈이 빨빨거리면서 번 거예요. 적은 돈이 빨빨거리면서 벌었는데 겨우 이제 금액은 같은 거죠. 볼까요? 자, 저희 사실은 이거를 지금 가리고 출제를 한 거예요. 여기에 뭘 가렸는가 하면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가리고 출제한 거예요.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유입현가가 1200이고요. 여기는 1000이에요. 자, 빼보세요. 빼면 얼마예요? 200 나오죠? 유입현가 빼기 유출현가 200 나오잖아요. 나누어 보세요. 1200 나누기 1000 하면 1.2 나오잖아요. 요 숫자를 가리고 출제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숫자 찾아보세요. 가린 숫자를 찾아보세요. 제가 기대하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700이고 여기는 500이에요. 700 빼기 500 하면은 200 되죠. 700 나누기 500 하면은 1.4 나오잖아요.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온 게 더 좋아요? 1000이 나가서 1200으로 들어온 게 더 좋아요?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온 게 더 좋죠? 이건 투자 금액이 500이고 500만 원이 200만 벌었다는 뜻이고 얘는 1000만 원이 200 벌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게 1.2라고 돼 있죠. 이게 같죠 지금. 빨빨거리면서 번 정도는 같은데 번 금액으로는 얘가 더 벌었어요. 누가 투자 규모가 더 클까요? C가 투자 규모가 더 큰 거죠.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림잡아 때려 잡아서 1500, 1500 문제를 만들더라도 쉬운 숫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는 사람도 머리 아프니까 1500이 1800 번 거예요. 1500이 1800으로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가는 300이고 수익성 지수는 1.2인 거죠. 됐나요? 이거를 보면은 투자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효율성은 같은데 번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얘 둘 사이에서는 얘가 투자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고 요 둘은 번 금액은 똑같은데 효율성이 더 높다는 얘기는 얘가 투자 금액이 더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가 투자 규모가 제일 적고 얘가 투자 규모가 제일 크다라는 거를 요걸 가렸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렸지만. 됐습니까? 그 문제가 24번 문제예요. 자, 24번 문제는 이제 따로 안 풀어도 돼요. 자, 설명이 됐으니까.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1번 문제 4번 지문이에요. 1번 풀면서 이제 24번도 함께 푼 거예요. 1번에 4번 보시면 순현가가 동일한 경우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필기하고 저러려고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출제될 때는 반드시 유입현가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후 소득의 현가합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근데 2번에 2번 지문 보세요. 2번에 2번 지문. 2번에 2번 지문 보시면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합, 현금 유출의 현가합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현가예요. 현가. 현재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있는 5번 지문에 1번의 5번 지문에 다만 현가는 현가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후 소득 현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뒤에 가면은 지출된 지분의 현값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를 짝을 지어야 돼요. 지금 여기 세후라고 돼 있잖아요. 세후 소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출된 총 투자액의 현값이 아니고 지출된 지분의 현값이에요. 지분. 그 지분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짝을 지어야 된다고요? 앞에 세후하고 짝을 지어야 돼요. 왜요? 총순 전후 할 때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하지만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지만 얘네들은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후가 나왔는데 절대로 얘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세후가 나왔으면 반드시 지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사실은. 예, 그거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서도 그 지분 자리에 총 투자액 하면 틀리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세후를 기준으로 세후.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3번을 보십시오. 자, 3번에 보면 나옵니다. 투자분석기법에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세후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맞죠? 얘네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세후소득을 전제로 하는 세후소득을. 세후소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분투자액이 돼요. 지분투자액. 나가는 돈이. 총투자액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는 순순의 현가 맞죠?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순현가법은 현금 흐름의 유입현가와 현금 흐름의 유출현가를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세후소득의 현가 그러면 뒤에는 지분의 현가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순현가법에서 현금 흐름의 유출현가는 총투자액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분 투자액의 현재가치요.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은 현금 흐름의 유입현가와 현금 흐름의 유출현가가 일치하게 하는 할인율과 이게 바로 뭐예요? 현금 흐름의 유입현가와 현금 흐름의 유출현가가 일치하게 하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수익률이에요. 내부수익률. 맞잖아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게 하는 할인율. 그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고 그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맞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지문을 만들 때, 탁 대놓고 그냥 바로 그 고지고대로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표현을 약간이라도 비틀어서 해낸단 말이에요. 비틀어서. 그럼 비틀어서 해내면은 그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시점이 서로 다른 장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동일한 시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다. 맞죠? 지금 저렇게 할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들어오는 돈이 내년에도 들어오고 후년에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시점이 각각 다르니까 통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으로. 그러니까 할인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그 다음에 2번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차감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순현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순현가법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지금 할인하려면은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요구 수익률이 없으면 할인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든 요구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든 관계가 없어요. 계산한 후에 나중에 비교만 하면 되죠. 근데 얘는 반드시 뭐를 먼저 계산한 후에 요구 수익률을 먼저 계산한 후에 해야지 안 그러면 계산 자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 계산하는 게 이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도 그렇죠. 수익성 지수법도 지금 다른 방법 외에 나누기 하는 거 외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의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여기까지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순현가법과 달리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틀렸다고요. 둘 다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4번은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이제 이런 지문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도 이게 수업은 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했는데 설마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이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렇죠? 근데 복수의 해 문제, 상호 배타적 투자. 상호 배타적 투자의 의미가 뭐예요? 상호 배타적 투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이제 뒤로 넘어가야 돼요. 자금이 한정되어 있을 때. 228쪽에 있어요. 228쪽에 가보십시오. 22번이. 228쪽에 22번. 22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용자금 1억 원으로 하죠. 가용자금 1억 원으로 이러면은 돈이 한정되어 있죠. 자,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옳은 판단은 하고 있죠. 자, 지금 A, B, C, D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는 얼마가 필요해요? 4천이 필요하고, 얘는 3천이 필요하고, 얘는 7,500이 필요하고요. 얘는 4천이 필요한가요? 자, 그럼 1억 가지고 해보세요. 1억 가지고. 자, 얘네들이 보시면 순영가가 다 0보다 크죠? A의 순영가 900, B의 순영가 700, C의 순영가 1300, D의 순영가 800. 다 순영가 0보다 크죠?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이거 다 하는 게 좋아요. 맞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순영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다 남는 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게 좋죠. 그럼 얘네들이 순영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다면 다 하면 되죠. 그러면은 순영가법으로 하든 내부 수익률법으로 하든 다 하면 돼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요. 가용자금에 제한 없으면 그냥 싹 다 하면 되니까 그냥. 맞나요? 근데 지금 가용자금이 지금 얼마밖에 없어요? 1억밖에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제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하고 싶은데. 근데 순영가법으로 하느냐, 내부 수익률법으로 하느냐. 자, 내부 수익률법 할게요, 먼저. 이거 보지 말고요. 이거 보지 말고. 순영가 보지 말고. 그럼 내부 수익률만 보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내부 수익률만 봐요.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B. 일단 그 크기 순서만 따지면은 B, A, D, C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한다고 할 때 그냥 크기 우선 순서를 따지면 그래요. 근데 지금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한번 따져보세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 A, B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A, C 할 수 있나요? A, C 안 되잖아요. A, D 할 수 있나요? A, D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B로 해서 B하고 이 위로 올라가면 바보 같은 짓이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 해봤잖아요. 밑으로만 내려오면 되죠. BC 안 되죠. BD 할 수 있죠. C는 C만 해야 되죠. 다 됐죠. 이제 CD 안 되니까 다 내려왔잖아요. 이제 D에서 다시 반대로 올라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 자, 네 가지 경우. 자, A와 B 볼까요? A와 B. 내부 수익률. A와 B. 하나는 20%고 하나는 23%죠. 맞나요? 자, 이거 20%, 23%. A와 D는 20%, 19%. 그 다음에 B와 D는 23%, 19%. 그 다음에 C만 하면은 17%. 자, 이거를 내부 수익률을 이거 43%라고 하면 될까요? 두 개 같이 한다고 내부 수익률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할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눌까요? 21.5%? 안 돼요. 얘네들은 따로 계산해야 돼요. 따로. 결합된 내부 수익률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결합된 내부 수익률을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A, B의 정확한 내부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20%보다는 크고
23%보다는 작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요. 요 사이 어딘가 있겠죠. 요것도 AD의 내부 수익률은 19%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 이 사이 어딘가 있을 거라만 그만 알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A와 B의 수년가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의 수년가는 요 A의 수년가 얼마예요? 900, 700 합하면 얼마예요? 1600이죠. A와 D의 수년가는 900과 800 하면은 1700인가요? B와 D의 수년가는 1500, C의 수년가는 1300. 자, 이렇게 보면 수년가법으로 제일 좋은 건 누구예요? 얘죠, 얘. AD. 제일 좋잖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으로 제일 좋은 거는 아직 정확한 내부 수익률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제일 좋죠. 수익률이 얘가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20%보단 크고 23%보단 작으니까. 그러니까 순현가법으로 하면은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가 돼요. 제일 많이 부가 증가해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으로 하면은 효율성은 높지만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다고요. 효율성으로는 높지만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다고요. 투자 규모가 작을 때는 투자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가 돼요. A, B를 해버리면 이거 하면은 부의 증대는 16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개 더 했죠? 더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할 수 없죠? 그럼 순현가법은 가치가산성이 성립한다 안 한다? 가치가산성이 순현가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순현가는 더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방금 더해서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더 할 수 있다 없다? 더 할 수 없어요. 누가 더 편해요? 순현가는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은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기도 하고 가치 가산성도 성립하고 이런 성질도 성립하고 복수의 문제도 없어요. 내부 수익률법은 이거 이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누가 더 우수한 방법이다. 순현가법이 더 우수한. 이게 작년에 출제됐다. 이게 상호 배타적 이런 말하고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안 한다. 또 저기 이 할인율이 여기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니까 괜찮아. 이거 여기에 대한 것도 내부 수익률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이 좋은 거는 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외에는 내부 수익률법은 장점이 없어요. 그럼 얘는 단점 한 개밖에 없다 생각하면 되죠.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 되는 것 외에는 단점이 없어요.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작년에 출제됐어요. 지금 이 내용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해가 되면은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을 거란 얘기고요. 이거 이해 안 돼도 그냥 패스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온 김에 22번을 나머지를 풀어보시면 22번에 1번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할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는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 CADB가 아니고 BADC죠. 아까 23%, 20% 이렇게. 다음에 2번에 순현가법에 의하면 투자의 우선순위는 CADB 이렇게 투자 이 순현가를 보고 해야 되니까. 다음에 3번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A, B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맞죠? 이때 부의 증대는 얼마다? 1600만 원이야. 근데 부의 증대가 최대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A, D를 하면은 최대가 되는데 그걸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4번의 순현가법에 의하면 A와 C에 투자함으로써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아니죠. A와 C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투자자가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틀렸죠? 순현가법에 의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됐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서
217쪽에 4번 지문이 이제 해결하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거고 지금까지 출제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게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앞에서 했던 뭐 순영가란 뭐다?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 채택하고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그 5번 지문은 현가 회수기간법이죠. 자, 회수기간법 하면 이것도 이제 30번 문제 보세요. 30번. 자, 지금 뒤하고 지금 계산 문제가 함께 나오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30번, 31번이 회수기간이에요. 30번, 31번이 회수기간이에요. 자, 그 중에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에 단순회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한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 했죠. 이게 단순이라는 말은 생략 가능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A, B, C, D가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돼 있죠. 이게 돈이 나가는 돈이에요. 자, 근데 A의 경우에는 500이 나가는데 1년, 2년, 3년 돈이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해요. 일정하게 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500이 회수되려면은 A는 첫해 100, 둘째 200, 셋째 200 해서 모두 다 3년이 지나야 되죠. 500이 들어오려면은. 근데 B의 경우에는 600이 들어오려면은 2년, 3년까지 가면 400이고 4년 가야 600이죠. C의 경우에는 200, 300, 2년 지나면 500 들어왔잖아요. 근데 3년째 400이 다 들어올 필요 없이 3년째 200만 들어오면 되죠.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니까 6개월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C는 2년 6개월이죠. 맞지 않아요? 그럼 2년 6개월이니까 C가 지금까지는 제일 적죠. D, E 계산하면 C보다 더 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C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화폐시장가치 고려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현가 회수기간법은 뭔가 하면은 이거를 할인을 해야 돼요. 첫해 100, 둘째 해 200, 셋째 해 200, 이 A의 경우 할인을 하면은 숫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작아진 돈으로 회수를 해야 돼요. 작아진 돈으로 500을 회수해야 돼요. 시간이 더 걸리죠. 그 소리.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5번으로 가시면 217쪽에 5번 지금 보시면 현가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과는 달리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맞죠? 단순 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기간이 길어지게 된다고요. 됐나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잘 안 틀릴 거예요.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일단 6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7번은 좀 쉬고 풀도록 하겠습니다.